자, 부동산 경매 상담 사례 10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에 요거에 대해서도 많이 또 혼란이 있어요. 다음날 0시다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다. 요것은 한번 물론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만 고등법원 판례가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인지 다음날 0시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그 경매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조금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거 있죠. So what?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결론까지 가는 그 과정은 무시하고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각각 다른 사례에 대해서 그걸 좀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긴 합니다. 일단 원칙부터 볼게요. 우선 변제권은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즉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죠. 대항력을 전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느냐니까요. 요 원칙에 의해서 얘부터 보자고요. 두 번째로 2018년 10월 1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 즉시 발생한다라는 그 법리에 의해서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했어요? 네, 2018년 10월 17일 날 발생한 겁니다. 우선변제권은. 그죠? 근데 단서로서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임차인이 대항력은 언제 취득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2018년 10월 12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했어요? 2018년 10월 11일 새벽 0시죠. 그죠? 다음 날 0시라고 했으니까. 자,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전에 이미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임차인은 10월 17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확정일자라는 거는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날짜를 찍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시간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2018년 10월 1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날짜만 섞여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택 등기부 등본상에 2018년 10월 17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먼저인지 등기상 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먼저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공시의 매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안분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당 재원이 충분해서 두 사람을 돈을 다 주고 난도 뭐 남는다. 그 정도로 낙찰 가격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방식이 흡수 배당으로 갈 것이냐 안분 배당으로 갈 것이냐 사실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어지는데요. 흡수 배당으로 갈 것이냐 안분 배당으로 갈 것이냐의 구별의 실익은 배당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모든 채권자가 100%다 자기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0월 17일 근저당도 10월 17일 그러면 순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2018년 10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일단 전입신고 생각하지 말고 이 확정일자에 의한 그 우선변제권은 언제 취득을 해요? 2018년 10월 10일 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취득했죠. 요거 원칙 적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서 적용해 볼게요. 단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한다.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2018년 10월 17일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17일 날 전입신고하면 점유는 당연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발생하죠. 그래서 2018년 10월 18일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받는 즉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10월 1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 2018년 10월 18일 0시를 기점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다, 당일이다 라는 얘기가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볼게요. 전입신고와 동시 같은 날 받은 케이스 있습니다. 일단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2018년 10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은 당연히 10월 10일 날 취득을 한 거죠. 즉시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갑니다. 계속 같은 로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2018년 10월 10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10월 11일 0시죠. 그죠? 이때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일자도 0시, 10월 11일 0시에 발생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요. 왜? 요런 논리에 의해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걸로 보는구나. 이런 원리를 알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적용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보여서 확정일자 10월 10일 날 받았는데 다음날 0시에 발생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한 사례지만 사례를 3개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정일자 받는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합니다. 단 대항력을 전제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또 한 번 혼란을 줬던 게 뭐냐면요. 법 규정, 그 법 규정을 보고 내린 판례가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이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한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물론 약간은 그 규정 전체 중에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가요. 대항력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임대차 보호법이.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대항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그 대항요건은 뭐예요? 주민등록과 점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니까 서울고등법원 1심은 아니고 2심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건 결국엔 폐기된 겁니다. 이거 정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점유는 됐다고 보고요. 이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잖아요. 그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 계약승지서 요 3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날 모두 충족한 바로 그 시점에 발생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임대차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사무소에 이사 들어가면서 이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도 했고요. 이사 들어갔죠. 점유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러면 전입 신고와 점유를 갖췄으니까 대항요건을 갖춘 거고요.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승사상의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요건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는 이거를 원리 원칙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더라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당일날 즉시 그 시점에 발생한다. 이렇게 판례를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올라가서 다시 깨져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그냥 대항력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점유로 하면 대항력이 그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대항력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자체가 요건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이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다음날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케이스예요. 대부분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로 갔다가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잖아요. 그죠? 같이 받잖아요. 그럴 때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하니까 확정일자도 다음날 0시. 근데 뭐 어떤 경우였죠? 아까? 예. 전입신고가 먼저 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날 즉시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so what 이렇게 가는 거죠. 확정일자 받은 날 즉시 발생한다는 얘기야. 확정일자 받은 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좀 적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월세를 연체한 경우 배당에서 공제가 되는지. 자, 임대차 보증금, 이것도 임차인이 또 질문을 한 거죠.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으러 법원에 갔더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대요. 배당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판사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연체된 월세만큼을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되는 주택인데도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냐? 나는 월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임대인이 대출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도 임대차가 계속 존속되는 걸로 봐서 월세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느냐? 또 납부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월세를 임대인한테 줘야 되는데 왜 상관도 없는 채권자가 내가 나보고 월세를 내라 마라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자,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면 물론이다. 대법원에서는 아주 일관되고도 명확한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요. 돈을 줘야 될 채무자가 돈을 받을 채권자한테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개입을 해서 남의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채권을 만족하는 목적 외에 다른 거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가 않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되고요. 개시 결정이 나면은 이제 이해관계인,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한테 제일 먼저 송달이 가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집이 경매되는구나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경매 준비 과정,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송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또 입찰 개시한다고 해도 한두 번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찰이 될 수도 있고요. 낙찰받고 실제로 배당받는 시점까지는 1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경매되네. 주인은 지금 채권자들한테 쫓겨서 여기저기 나한테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 또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왜 안 줍니까? 월세 주세요라고 했을 때 독촉을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계약 불이행을 한 거고요. 그걸 원인으로 계약 해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나를 상대로 월세인 세입자인 나를 상대로. 근데 해지 청구를 해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지 청구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해지 청구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거죠.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잘 됐다. 1년 동안 월세 안 내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월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갔을 때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법원에서는 월세 안 낸 거를 모르니까요. 그죠? 월세 안 낸 걸 모르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을 배당 금액으로 지급해 주지만 이해관계인 중 누구라도 제 월세 안 냈어요. 3개월 안 냈어요. 10개월 안 냈어요. 하면 그 보증금에서 까고 줍니다. 당연히. 자, 요런 건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그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이사 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이 경매됩니다. 요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월세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집이 선순위 그 저당권자가 있어가지고 경매가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요. 월세 임대차 기간은 경매가 되는데 경매되면은 임차인들한테 그 배당 요구할 사람은 배당 요구하세요. 그리고 임차인 통지서가 날아가죠. 그럴 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로 봐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아니면 또 계약을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 주택이 집주인이 이 주택이 경매되도록 방치했다. 또 그렇게 그 지경까지 몰아갔다는 얘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이 된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고요.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순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나는 이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취지가 임대인한테 송달이 가서 도달하면 의사 표시가 도달한 걸로 보고요. 송달이 도달하는 순간에 임대차는 해지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임차인은 임대차는 해지된 거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해지된 임대차에 있어서 이 주택을 계속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월세를 계속 내라 그러거든요. 안 내면 여기서 까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공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집에 지금 배당 받으려고 사는 거지 이 집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경매되기 전에, 매각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요 50만 원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사 가버리면은 뭐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해지하게 되겠죠. 그죠? 점유를 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대항력 상실하고요. 대항력을 전제로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도 다 잃어버려서요. 이것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언제까지는 있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배당 요구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했던 배당 요구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매 사건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항 요건을 해제하더라도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를 안 가는 게 좋고요. 첫 번째는 배당을 완전히 다 받고 날 때까지는 이사 안 가고 그냥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게 좋고요. 주민등록 안 빼고 있는 게 좋고요. 정말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임차권 등기를 격려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월세 안 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주택의 임차인들 월세 안 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조금 위험합니다. 반드시 납부하셔야 돼요. 배당이 확정된 후 경매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되는지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배당이 확정된 후 경매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되느냐? 자,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전세를 살던 집이 작년에 경매로 매각됐대요. 작년에. 이 질문 시점으로 작년입니다. 매각됐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중에서 낙찰 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8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낙찰자가 잔금을 다 치러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도 6천만 원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내 보증금이 전액 만족될 때까지는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버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낙찰자는 이제 와서 그래 6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반환해 줄 테니까 여태까지 14개월 살고 있을 동안 너 월세 안 냈지? 14개월에 대한 월세 내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죠. 그래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월세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1억 4천 전세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왜 월세를 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또 나는 나가고 싶어도
낙찰자가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었던 건데 월세를 내가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좀 황당하죠? 그죠? 근데 결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냐면요. 98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당력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그 문제가 되는, 그죠? 그 문제가 되는 임대 부분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그대로,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임차인이 이익을 얻고 있죠? 이익을 얻는다는 건 꼭 금전적인 이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1억 4천짜리 전셋집에 나는 사실상 6천만 원 전세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를. 8천만 원 배당 받았으니까. 나머지 받을 돈은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1억 4천짜리 전셋집을 6천만 원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대 부분에 적정한 임대료 상당액 중에서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야 된다. 복잡하죠? 이 사례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억 4천만 원 보증금이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배당 보증금은 6천만 원이죠. 이런 상태에서 14개월을 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데 6천만 원은 아직 배당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전세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8천만 원 받고 이미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거니까 월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 6천만 원을 배당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죠?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8천만 원은 배당 받았으니까 임대차는 해지된 거고요. 6천만 원의 반환 의무만 낙찰자한테 승계가 된 건데 그렇다고 여기에 그럼 나는 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면은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죠?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또 그 권리가 해를 입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상 시건장치, 열쇠 같은 거죠. 번호키 같은 거. 이런 거를 주인이나 제3자한테 알려주지 말고요. 짐 한두 개만 놓고 내가 빠져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전부를 사용 수익한 건 아니죠. 점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나의 점유권 하에 있는 건 맞지만 내가 사용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상적인 가사 생활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미 배당받은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이 발생한 거고요. 요 전체 임대료 중에 14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전체 임대료 중에 14분의 8은 그 월세로서 부당 이득으로서 낙찰자한테 반환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건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1억 5천 중에 1억 배당받았는데 5천 남았어. 근데 낙찰자가 5천만 원을 나한테 못 물어주고 있어. 그럼 나는 굉장히 이익 보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낙찰자조차도 내가 5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건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굉장히 양심적인 낙찰자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할 때 하더라도 법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부당이득 당연히 발생하고요.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그 반환 의무 당연히 있습니다.